그 올해 기회는 중국에서 나올 겁니다. 그 엔터라든가 케이팝이라든가 뭐 이런 그 컨텐츠 OTT 뭐 이런 쪽이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주식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영역은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좀 쌉니다. 확실히. 전기전자 관련해서 싼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도 싼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여기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고요. 오늘 저는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네. 풀 정장을 입고 김작가TV에서 이 영상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뭐가 대접받는 느낌이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네. 마치 제가 신한투자증권의 이제 한 대리, 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도면 가장인가요? 네, 가장 좀 되시죠. 가장이랑 위에 이제 아마드카 지점장님이 같이 이제 멘토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잘하고 계시니까 그대로 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두 명 다 이제 풀 정장의 메이크업이 상태인 거는 저는 이전에 이제 방송국에 촬영이 있었고, 지점장님은 또 다음에 방송국 촬영도 있고, 이전에도 촬영이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라서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이제 풀슈트로 네. 굉장히 촬영을 하는. 실물은 현재 이 상황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제 증시 얘기로 들어가면 이제 설 연휴 지나고도 또 증시가 좀 올랐잖아요. 네. 지금 이제 코스피가 2,400 중후반, 코스닥도 올랐는데 요즘 왜 이렇게 좀 올랐고, 현재 한국 증시 한번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점검 한번 해주신다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올라가는 것이고요. 네. 빈집털이가 지금 시작이 된 것이고요. 빈집털이요? 네, 빈집털이 시작이 됐고. 스타그래프트 생각나는데.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네. 사람들이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네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유동성이 많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도 내내는 연준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고 예상을 다 깰 정도로 크게 올렸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어디로 몰렸냐면 전부 달러로 러시아하면서 다 몰렸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러면서. 근데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2월과 3월까지 올리고 나면 굉장히 올리기 힘들어질 거예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잡히는 게 보이고. 지금 지점장님 잡혔다고 보시는 거고, 이미 수치도 약간 잡혀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상반기에 아마 여러분들 수치를 보실 거고, 작년은 인플레, 어디 가도 인플레, 저기 가도 인플레 그랬잖아요. 올해는 별로 많이 못 들으실 거예요. 네, 이번에 2월 달하고 3월 달을 통해서 FOMC 회의 끝나고 나면 별로 많이 못 들으실 것 같고요. 네. 그러고 되니까 이제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맞아. 나 팔아놓은 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달러는 강세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럽은 앞으로 금리를 올릴 것도 있고 네. 의외로 경기가 괜찮습니다. 네. 유럽이. 그리고 향후에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여행 갈 테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계속해서 유로화가 강세고 달러가 약세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 자산은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모든 자산이 도리골 당하고 오직 유일하게 달러만 좋았습니다만은 올해는 정반대의 상황이 올 것이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반대의 상황들이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디를 투자해야 돼 했더니 올해는 무조건 경기 좋아진 데가 어디야? 찾아보니까 중국이 보이죠. 네. 작년 한 해 내내 돈을 풀었던. 그러고 여기서 제로 코로나도 미친 듯이 풀었죠. 그렇죠. 저희 가능합니까? 한 달 만에? 그게 공산주의죠. 네.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네. 한 달 만에 10억 명의 감염자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저희가 그럼 경기가 회복되겠구나 하고 투자를 하고 보니까 야 벌써 이렇게 많이 올랐어. 홍콩 항생테크가 60-70%나 올랐어. 또 다른 거 없을까? 보니까 한국 있죠. 네. 가격이 여기도 싸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네. 연초 대비로 6조 가깝습니다. 오늘 매일경제 기사 보니까 코로나 이제 3년 57조를 판 외국인이 연초부터 5조 이제 폭풍 매수라고 이제 기사까지. 6조입니다, 이제. 이제 오늘 6조가 됐나요? 네, 오늘부로 8천억을 추가로 더 샀고요. 네. 자, 그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네. 며칠 팔고 며칠 샀을까요? 판 날짜만 한번 맞춰보시죠. 뭐 1월 달부터는 지금 이제 한 20일이 채 안 될 테니까 네. 2일 팔았나요? 1일 팔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미세하게. 네. 그러니까 거의 전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사람들은 지금 이런 거를 주가가 다 오르고 나서 맞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상승 추세를 확인하고 진입을 하면 먹을 게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깨지면서 사놓고 있다가 오르막을 가야지. 네. 내리막에 아무것도 없이 오르막만 쪽 뽑아 먹겠다? 네. 그거는 뭐 이론이죠. 뭐 연애가 이론으로 됩니까? 안 되죠. 네. 실제로 부딪히는 건 또 전혀 다르다. 실전에서 주식을 사면서 주어 터져가면서 그렇죠. 이제 싼 값에 계속 사가면서 이제 오를 때 네. 그걸 먹을 수 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제 2월, 3월밖에 없다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뭐 베이비 정도 한두 번 정도 더 하고 끝낼 거라서 전망하시는 건가요, 지점장님? 그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딱 하나 이제
연준이 네. 고용에 집중을 하게 되면 네. 조금 문제는 달라지죠. 왜냐하면 고용 좋거든요, 미국은. 고용이 좋아서, 이 고용이 좋아서, 게다가 또 하나 변수는 하나 더 있습니다. 자산 시장이 앙등을 하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누르기 위해서 생각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 인상까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으나,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5% 언더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상반기 내에. 그러면 지금 벌써 2번 올리고 나면 3월 달에 5%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금리 더 올리면 뭐냐면은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금리예요.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됐다라는 겁니다. 돈이 시중에서 빠질 수 있는 상황들 여건이 마련되어진 것이죠. 그럼 뭐냐면 그때는 확실하게 경기에 목을 조르는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숨이 헐떡 하는 흐름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거든요. 네. 구매관리자 지수라든가 다른 여타 모든 지표들이 고용을 제한 모든 지표들이 땅으로 쭉쭉쭉 떨어지고 있고 그것을 감안해서 미국의 빅테크들은 지금 계속해서 작년 10월 달 이후로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것만도 수만이 넘어요. 네. 지금. 최근에 3M 2,500, 그다음에 그 아마존 18,000, 네. 마이크로소프트 10,000,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도 8,000인가 10,000인가 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빅테크 중에 구조조정 안 한 데가 없어요. 왜 기업들이 왜 구조조정 할까요? 그렇죠. 어려우니까. 지금 기사 경기가 보면 어려우니까. 6년 만에 최저 성장 MS 이번 분기도 어렵다. 작년 10월에서 12월 매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2%에 머물렀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니까 네. 이 해고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상저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안 나오는 기간 동안 여기저기서 상고하저입니다라는 하는 모르겠고 6월 달엔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상은 고다. 상은 고다. 상은 고인데 그게 되게 압축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1분기 안에 끝날 수도 있다. 이 고가. 1분기 안에. 1분기 안에 끝날 수도 있다. 이 고가. 왜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걸 보면 시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항상 먼저 반응하는 게 시장인데 근데 이미 벌써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거 하면 쭉쭉 잡아당기면 가격이 다 올라오면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지금 이번 장이 2020년처럼 쭉쭉쭉쭉 뻗어나갈 장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기업들의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럼 침체가 와서 상저가 되고 그 다음에 침체가 해결돼서 후고가 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업들이 고용을 쳐낸다. 이게 침체 아니고 뭐가 침체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전미경제연합회에서 나중에 발표할 거잖아요. 언제 침체였다. 그렇죠. 내일 모레부터 침체가 시작된다. 이렇게 발표 안 해요. 지나고 언제까지 난 다음에 침체가 그때가 침체였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우리는 침체를 겪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지점장님 상고하저라면 지금 2023년 전체적으로 시장 전망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바닥은 좀 쳤다고 보시는 것 같고 위는 어느 정도까지 열려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나요? 대략적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은 빗나갈 것이다. 네. 제가 지금 몇 년을 봐왔는데 네. 우리 뭐 10월 달, 11월 달에 증권회사들이 내년도 지수 전망 하잖아요. 보통 3개월 안에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엔 더 빨리 깨질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 올해 지수는 한 2,800 많이들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2,600입니다. 2,600인가요? 2,650이 네. 거의 대부분 값이고 네. 조금 나중에 발표하신 분들은 네. 10월 달, 11월 달에 발표하신 분들은 완전히 쫄아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쫄아 있어가지고 2,600, 2,650 더 이상 쓰질 못해. 근데 그거보다 조금 늦게 발표하신 분들은 최대한 2,800까지 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2,600은 아마 금방 깨질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하면 150포인트도 안 남았어요. 빨리 많이 올랐죠. 네, 근데 항상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주식이라는 게 확신 속에 투자를 하면 이제 남의 제밥이 될 수도 있다. 네. 자, 그러면 올해 이제 긍정적인 이슈랑 좀 여전히 남아있는 혹시 작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올해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좀 뭐가 있을까? 사실 큰 것들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중국 봉쇄 풀었고, 근데 전쟁은 어쨌든 작년만큼의 정도의 강도는 아닐 거라 생각하고, 금리, 물가 작년만큼은 절대 아닐 것이고, 새로운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작년에 큰 것들은 이제 거의 좀 많이 빠지긴 했잖아요. 그 올해 기회는 중국에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채널에서는 중국 시황을 해요. 아, 요즘 중국 콘텐츠 좀 올리시더라고요. 아니 오래됐어요. 잘 안 봐서 그렇지 사람들이. 네. 얼마나 출연하셔서 봤습니다. 저는 꾸준히 합니다. 저희는 꾸준히 하는데 네. 작년 내내 돈 풀었거든요. 경기가 너무 나빠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그 코로나가 시위 때문에 열었다. 네. 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10월 달부터 거의 재앙의 지표들이 나왔어요. 소위 말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를 빵빵 찍고 그 추세가 이어지면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마이너스 나기 직전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상황들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뭐 시위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거고 왜냐하면 현재처럼 이런 악화된 경기를 작년 연말 수준으로 중국이 이어가게 되면 매년 그 쏟아지는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직장이 없어요. 이게 그러면 사회의 어떤 소요 세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체제를 흔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풀었다. 아니 어느 나라가 세상에 아무도 감염이 안 돼 있다가 1개월 만에 10억 명이 감염되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거는 그냥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예요. 빨리 끝내고 우린 정상생활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사실 11월, 12월부터 계속 뉘앙스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졌고 마지막에 결정타는 뭐냐면 이 코로나는 호흡기 질환에 의해서 걸린 사람들만 코로나로 여기고 그거와 관련돼서 사망자만 코로나 사망자로 집계하겠다 했습니다. 다른 합병증이나 이런 건 모두 코로나 사망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코로나 사망자 숫자를 아예 통계치에서 없애는 작업을 이미 사전에 시작을 했었고요. 사람들 동요가 없도록 사전 정비를 다 끝내놓고 풀었고 이제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 당연히 한국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올해 중국 시장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위기 요인은 뭐냐? 혹시나 연준이 헛발질할 거. 이게 위기 요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 시장은 아주 이미 이전에 금리를 못 올릴 거라고 반영을 끝내놨고요. 주식시장도 최근에 와서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5% 정도에서 추가로 올리기는 매우 힘들겠구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시장이 올라오거나 갑자기 올라오거나 그다음에 이 자산시장에 의해서 부의 효과가 나면서 사람들이 다시 돈을 쉽게 쓰면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게 되면 연준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한 이제 5% 내외에서 거의 끝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진짜 5.5% 이렇게 한다면 그때 또 한 번 충격은 받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만큼의 충격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 시장이 열리는 게 가장 큰 호재 중 하나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니까 거기서 이제 수혜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텐데 한국의 어떤 기업들, 어떤 섹터에 이제 좀 그런 혜택들이 돌아갈까요? 뭐 당장 딱 눈앞에 떠오르는 거는 뭐 리오프닝 관련된 것들이 될 거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화장품 뭐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긴 한데 그냥 옛날만큼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비행기를 수출해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의 지금 전기버스 중에 상당 부분은 중국 전기버스예요. 그리고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엄청나게 늘었고 봉쇄된 러시아의 중국차 점유율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 최강국으로서 이제 등극을 확연하게 했습니다.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우습게 보죠. 그러나 그렇게 우습게 볼 대상은 아닌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 관련해서 중국에서 뭔가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거는 좀 접어야 할 것 같고요. 약간 말랑말랑하고 소프트한 쪽에서는 분명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행은 뭐 무조건 터지는 거고요. 그렇죠. 아직 지금 보면 일본 출국자 수가 19년치를 넘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그리고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주변에. 지금 환장 났죠. 근데 재미난 건 한 번 갔다 오면 그게 끝이 아니고요. 소원 풀었다가 아니고 바람 들어왔다는 것 같아요. 또 가? 네, 콧바람이 들어와서 이제 더 가게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골프 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뜯어먹혔냐 이러면 더 가요. 이제 아예 한국에 대한 배신감 뭐 이런 것까지 느낄 정도니까. 한국의 골프 치기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비싸죠. 좋지만 비싸요. 좋지만 비싸. 그 돈이면 내가 일본 가지. 그 돈이면 어디 딴 데 가지. 뭐 필리핀 뭐 이런 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보복 소비가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을 제외한 거예요. 중국은 아직 열어주질 않았거든요. 한국이 안 열어주니까 저쪽도 열받아서 닫았어요. 근데 한국이 열면 저쪽도 엽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중국 같은 경우에 비행기가 가면은 갈 때 차서가고 올 때 차서 와요. 이게 굉장한 거죠. 공실로 안 와요. 이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관련된 산업들 좋아질 것이다. 뭐 카지노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미 반영됐습니다. 이미 반영됐고요.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이것도 주가가 올라가지고 추천을 못 드리겠는데 엔터라든가 케이팝이라든가 뭐 이런 컨텐츠 OTT 뭐 이런 쪽이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2020년 6월달에 테슬라 너무 좋은데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요. 한국하고 똑같아. 지금 우리나라 OTT, K 컨텐츠, 그다음에 케이팝 이런 영역이 비싸요. 주가 비싸서 전 추천 못 드리겠는데 좋아 보여요, 정말로. 그러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BTS가 앞단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일을 해가지고 세계인들이
한국을 정말 좋게 봤고 한국의 마지막 고리를 BTS가 그 단추를 깼다 느낌이 딱 걔네들 이후로 한국을 모두가 선진국으로 봅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 잘 팔릴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컨텐츠 제작 능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뭐 최근에 보셨을 거 아닙니까? 저 뭐 카지노, 뭐 글로리, 법전, 정의인가 또? 네, 정의. 네. 네, 정의도 그랬죠. 네, 다 대단해요. 저 이 컨텐츠 만드는 능력이 정말 미드 안 봐도 되겠다. 예전에는 미드를 보면 약간 열등감 같은 게 생겼어요. 얘네 스케일 보소. 좀 차이가 있었죠. 예, 스케일 보소 이랬는데 이제는 저 정도로 물량은 투입은 안 하는데 내용적인 면의 스케일은 미드 뭐 굳이 뭐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좋아졌죠. 예, 그래서 이거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씨, 넷플릭스가 다 뽑아가 쪽쪽 빨아가는 거지. 이게 뭐냐 이런데 그러면 돈을 대봤어? 한국에서 돈을 못 대주니까 저기서 돈을 대주는 거야. 창작자들은 누구든지 돈을 대주면 만들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 창작자들, 그 배고팠던 창작자들이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한국에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님들 잘못 만나서 힘들었지 개인들의 역량은 어땠습니까? 개인들 역량은 뛰어나요. 근데 이제 그 연예 컨텐츠, OTT 뭐 이런 쪽은 개인 역량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이게 꽃이 팍팍 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이거는 진짜 꿈을 꿔도 좋은데 밸류는 비싸. 그럼 비싸다면서요? 비싸. 어떻게 그러면? 지점장님 원래 사실 비싼 건 잘 안 하죠. 잘 안 해요. 그러면 근데 왜 좋다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알아서 제 추천은 못 드리겠고. 좋아요. 좋은데 근데 비싼데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남아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긴 하다. 있는데 근데 사실 주가적으로 따져보면 재미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죠. 오히려 금융주 같은 게 난리 날 수도 있어요. 금융주는 왜요? 자. 갑자기 엔터 케이팝 OTT에서? 그거는 이제 한국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으로 그게 좋아 보이는 거고, 그렇죠. 지금 당장 주식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영역은 금융주 되게 좋아 보입니다. 이게 이제 2009년부터 10년 넘게 쩔어 있었거든요. 제가 그 회사를 다니면 소위 말하는 ESOP 같은 걸 줘요. 그것도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돈 내고, 소득공제 받으니까 테라인데 그때 처음 샀던 가격이 현재 이 가격이에요. 10몇 년 전부터 가격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금융회사의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금융지주를 볼게요. 은행과 금융지주는 누가 주인일까요? 은행과 금융지주야? 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정부. 근데 정부 지분이 많나요? 일부 있죠. 많진 않은데 정부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는 특히 은행 쪽은 규제 산업이니까요. 근데 주인은 아니거든요. 주인 노릇을 하는 거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왜 주인이 없냐면 절대 지분을 갖고 있는 주체가 없어요. 은행은 다 골고루 나눠 가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주 행동이 발현됐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시도 안 먹혀. 근데 이게 2020년 동학 개미운동이 발현이 되면서 그리고 우리 김작가 채널이라든가 증시각도기 TV라든가 이런 유튜브 경제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많이 학습하고 배웠잖아요. 그 눈을 뜬 거예요. 주주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동조를 합니다. 나도 내 주식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왜 회사 쪼개고 분할해서 상장하고 왜 대주주만 2배, 3배 받고 팔고 도망치고 우리는 뭐야 개털이야 뭐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걸 이제 인식했어요. 근데 여기서 금융회사들에 대한 주주 행동이 시작이 됐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이 없으면 에이전트라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에이전트들은 경영인들. 네. 사실 원래 주주의 위임을 받아서 일하는 게 경영자 에이전트들이거든요. 근데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죠. 근데 갑자기 가짜는 애들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걔가 뒤에 막 여러 사람을 주렁주렁 고구마 줄기처럼 묶어가지고 와. 개인들이 무리지어서 이제. 근데 이거 외국인 주주들은 너무 기다렸던 거죠. 외국인 주주들 많아요, 은행은. 근데 주주 행동하겠다 그러면 야 되겠어? 우리 많이 해봤는데 안 돼. 너나라 안 돼. 이랬는데 분위기가 옛날하고 다른 거야, 사뭇. 그러면 에이전트 어떻게 되나요? 말 안 들으면 잘립니다. 말 듣죠. 이 주주 행동이 주주 환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국 은행 그 금융지주처럼 싼 주식들이 별로 없어요. 외국계하고 비교해보면 한 3배는 올라야 돼. PBR 기준으로 보면. 정부 가치에 지금 0.3배? 이런 정도거든요. 싸죠. 그리고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배당을 더 줄 거고 자사주석도 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주주 행동 중에서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행이 돈을 엄청 벌잖아요. 몇 주씩 벌잖아요. 1년에 몇 주씩 벌어가지고 이걸 뭐 하냐면은 그냥 들고 있으면은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대출해 줄게요. 돈이 남아 도니까 1조 가지면 10조 대출해 줄 수 있는 게 은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나오니까 그걸로 대출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사회가 굉장히 멍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그 가계부채 어디서 은행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돈을 벌어서 그걸 판돈으로
돈을 빌려주고 판돈으로 돈을 빌려주고 계속 가계부채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자본을 더 늘려서 대출을 더 해주면 사회가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오히려 자본을 녹여버려야 돼요. 없애요. 소각을 해버려야 돼요. 그 자본을 들고 있지 말고 주식 숫자를 줄여버려. 주당 가치 높여주고 주주 가치 높여주고. 자사주 소각하고. 근데 대출을 하지 말고 이제 대출 더 해주면 위험하니까. 근데 들고 있으면 대출 안 해줄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사회의 안정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만약에 더 간다면 2008년도 리만 같은 사태가 우리나라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이 주주행동주의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거 보시는 분들도 같이 동감을 해주시고 같이 호응을 해주신다면 이게 이제 한 물꼬 터지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물꼬 터지고 나면 여기가 끝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거죠. 이게 큽니다. 이건 진짜 큰 건이에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왜 우리나라 맨날 퍼 10배 받아야 돼? 자,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인가요? 그런 얘기는 있긴 했었죠, 과거에는. 작년에 미사일 몇 방 쐈는데요. 그럼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가, 주가가? 그 때문은 아니겠죠. 예, 아무래도 연관성이 없어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떨어졌으면 집값은 왜 올랐는데? 집값도 떨어져야죠. 그렇죠. 똑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번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주주를 생각 안 해요, 한국에서. 상법에도 그렇게 안 돼 있다면서요? 그럼요. 대주주는 내 회사인데 니들이 왜 그래? 아니, 그럼 혼자 장사를 하든가. 왜 상장을 해서 남의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간 거잖아요. 책임을 져야지 남의 돈을 가져갔으면. 근데 책임을 안 져.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상법 개정까지 되면 완전 저희는 땡큐인데 어디까지냐면 이사회라는 게 회사의 주요 의결단체잖아요. 가장 중요한 헤드쿼터가 이사회인데 이 이사회가 기업을 위해서 일하게 상법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주를 위해서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한 줄 들어가면 게임 끝납니다. 한국은 한 시장 전체가 20-30% 이상 최소 제가 보기에는 20-30% 이상 무조건 올라야 되고 그다음 뭐 지주사 이런 것들은 뭐 난리 나야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주사들도 좀 좋게 보신다는 걸까요? 아니요. 그럼 지주사는 싸서 괜찮은데 이 상법 개정되려면 그게 뭐 오래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니까 그냥 뭐 지주사 중에서 사업회사를 안에 포함하고 있는 회사라서 돈을 잘 버는 회사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여러분 이제 지주사 보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주사만 상장하든가 아니면 지주사 빼고 자회사만 상장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할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할인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원래 본질 가치 근처도 못 가고 있죠. 두 회사 모두. 이거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좀 바꿔야 돼요. 예전에는 이게 순환 출자, 일본식 순환 출자를 끊기 위해서 지주회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당시에는 필요했고 지금 일본이 저 모양 저 꼴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순환 출자 구조를 깨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걸 깼고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지주회사 만든 건 좋은데 예를 들자면 선수가 대표 선수가 나와서 뛰든가 아니면 꿈나무를 키우면 곳곳에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그 감독을 잘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다 이러려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대주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싶으면 상장하지 마시고 그냥 팔고 회사 그만 하시든가 왜 남의 돈 받고 이 얘기 그만하시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할 거만 확실하게 그냥 하자 한쪽만 양쪽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자 그러면 금융주 좀 좋게 보신다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은행주인 거인지랑 그다음에 은행주에서 그러면 은행주도 어쨌든 많잖아요. 뭐 시중은행 큰 은행도 있고 뭐 지방은행도 있고 한데요. 좀 어느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큰 시중 그 은행들, 은행 지주들이 먼저 만약에 이게 이제 반응을 한다면 먼저 움직일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방은행까지도 결국 움직이게 될 거예요. 전반적으로 자, 이 흔들리는 시기에 또박또박 정확한 이익을 내는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그 회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나도 안 할까요? 그러니까요.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구조가 한국의 지배구조 시스템과 주식 시스템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게 되어버리는. 내가 널 샀을 때 너가 나한테 얼마나 줄 건데 나는 너에게 내 마음을 줬어. 너는 나한테 뭘 줄 건데. 이 그 피드백 관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계속해서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 한국 시장이었던 것이죠. 네.
자, 그럼 올해는 혹시 이제 금리 인상 멈추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굉장히 호재일 거고, 또 반대편은 기업 실적 악화 얘기하신 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어느 힘이 지원자님은 더 셀 거라고 보세요? 그 미국의 S&P 500 기업 중에 약 90개 기업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했고, 그 중에 약 한 60% 정도가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원래 70% 중반 수준이 평균치입니다. 최근에 평균이. 잘 안 좋게 나온 거네요. 예, 안 좋게 나오고 전년 동기 대비 4.9% 정도 실적이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지금 실적은 좀 꺾이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를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가 낮은 금리가 아닙니다. 5% 금리면. 그렇죠. 그러면 기업들은 5% 비용 내고 장사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익 훼손될 가능성이 계속 있죠. 그러면 그 반등 구간이고, 반등 구간이 뭐 한국으로 환산해 보면 그게 뭐 2,500이 될지 600이 될지 700이 될지 800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반등 구간이고, 그것 모두가 랠리로 쪽쪽 뽑아서 3,000, 4,000 넘어가려면 기업 이익이 회복돼야 되는 게 분명히 맞아서 아직 그게 안 보이니 그것까진 계산에 넣지 말자. 지금 그냥 반등까지만 계산에 넣고 기업 실적으로 봐서는 그냥 쏘쏘 할 건데, 그럼 떨어질 거냐? 작년에 떨어졌죠. 그렇죠. 네, 작년에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나스닥 고점 대비 30% 중반이 빠졌고 S&P도 거의 30% 가까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왔고 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침체 평균 수준까지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침체를 반영은 안 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전에 고점이 너무 높아서 그걸로 되겠냐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뭐 새롭게 반영이 될 거다. 그럼 기업의 이익이 우하향이 하반기까지 해서 24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다시 우하향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보자. 자, 그러면 지원자님 아까 상고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코스피가 2140이었네. 그 저점 찍고 지금 벌써 2400 중후반까지 후 와버렸잖아요. 예. 좀 살려고 했던 분들은 뭐야 이거 좀 많이 올랐는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에는 좀 안 들어가기도 애매한데 사기도 약간 위로도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여백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지수로 세상을 판단하지 말자. 그리고 시장을 너무 예측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 첫 번째, 인버스 안 산 게 어딥니까? 굿버스 안 산 게 어디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게 지금 굿버스 인버스예요. 정말요? 너무 안타까워요. 가장 많이 산 것 중 하나가? 저 아마 김 작가 나와서 아마 거의 꾸준하고 일관되게 얘기한 게, 시장 예측하지 말고 시장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아마 드렸을 건데, 맞아요. 그거 진짜 그것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못 맞추겠는걸? 그리고 저보다 좀 경력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 한 90년 투자하신 분. 90년이요? 워렌 버핏. 그분도 시장 모른다 그러죠. 맞추지 말라고 하죠. 그분도 모른다 그래. 모른다. 자기는 맞아요. 모르겠다. 맞아. 근데 왜 시장 들어온 지 1, 2년 되신 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시장을 예측할까? 90년 투자하신 분이 그러는데. 그게 참 의문이고요. 근데 처음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 보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찾아보면은 아주 저렴한 기업들이 꽤나 됩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기다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있고 빨리 돈 벌고 싶으면 그거는 세상 없어도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점장님이 가장 잘하시는 이제 싼 거 사가지고 엉덩이 이제 떼면서 이제 기다리시는 거. 아까 전에 어떻게 보면 엔터, K-팝 OTT는 이미 좀 올랐고, 리오프닝도 요즘 좀 반응도 있었고, 뭐 엉덩이를 뭉떼는 그건 어디 쪽인가요, 지금은? 전 영역에 다 숨어 있죠. 일단 반도체는 너덜너덜해져 있으니까 요 며칠 오른 거밖에 없거든요.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좀 쌉니다, 확실히. 그렇고 전기전자 관련해서 싼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도 싼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일종의 시장의 오라클을 내가 당할 수 있느냐는 그건 운에 맡기세요. 되게 대책 없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운에 맡겨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전기전자가 좋을 줄 알고 딱 했는데 주식의 신탁이 나한테 호를 안 내밀어. 재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재수 없는 일은 항상 자주 있어요.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제약바이오를 샀는데 홀이 나한테 안 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해서 좋은 그 리턴을 결국 얻고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자기 포지션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안 돼도 그런 태도가 결국 성공 투자의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고 그 일종의 자기 결을 만들어서 투자 철학으로 삼고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들어서 여기로 휙 가고 저 사람 말 들어서 저기로 휙 가고 이러면 그냥 뭐 게임방 가서 게임하는구나 주식하는구나. 지금 반도체, 전기전자, 제약바이오 안에 이제 싼 것들이 숨어져 있다 하셨는데
그럼 이제 대장주는 여쭤볼게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지금 올해 전망하고 계세요? 삼성전자는 제 말이 아니라 우리 22년 한국 최고의 쪽집게 도사가 한 분 계시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그분이 가라사대 집값이 비싸다. 집을 사실 분은 알아서 해라. 여유 있는 분만 알아서 해라. 감당할 생각을 하고 해라. 그 이후로 집값이 떨어졌고 네. 이창용 총재 가라사대. 네. 화질이 너무 한쪽으로 쏠린 것 같다. 라고 말하니 원화가 강세로 전환됐더라. 이야, 이게 세 번째 궁금해집니다. 이제 슬슬. 입질이 아주. 이번 기자 간담회 가라사대 상반기 경기는 꽤나 어려울 것이대. 네. 하반기 쯤부터 반도체가 풀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보통 약간 그래도 좀 일찍 반영되잖아요. 주가에는. 그러니까 벌써 반영되잖아요. 네. 지금 반영되고 있잖아요. 네. 21년 초에 그렇게 모든 사람이 원하던 5만 원대가 왔습니다. 5만 대 왔을 때는 근데 또 못 사. 너희들이 원하던 5만 원대가 왔는데 왜 그래?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 가격은 전 7만 원 이하는 무조건 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5만 원대가 올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 했는데 오더라고요. 항상 주식이라는 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맞고 지금 이제 6만 원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뭐 비싼 가격 아닙니다. 갖고 있으신 분들은 엉덩이 딱 붙이고 끝까지 보십시오. 왜냐하면 반도체 턴하는 걸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진짜 이 얘기만 하면 진짜 헛웃음이 나오는데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지가 이제 진짜 나와요. 양치기 소년도 이런 양치기 소년이 없어. 한 2년 엿을 매겼거든요. 그러니까 사파이어 레피지가 아니고 사파이어 엿피즈예요. 엿 매겨가지고 네. 진짜 엿의 진짜 최고봉이었는데 나옵니다. 인텔의 서버 시장 점유율은 80%가 소폭 넘습니다. AMD가 시장을 엄청나게 많이 뺏어갔습니다만 약 18%대예요. 근데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PC 시장에서는 엘더레이크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미. 근데 PC 시장에서 AMD의 점유율이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오래도록 서버를 교체하지 않았던 데이터 센터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신형 CPU를 바꾸게 될 건데 그게 하반기부터입니다. 근데 얘만 바꾸냐? D램도 다 바꿔요. D램도 DDR5로 바뀌고요. 이건 구조적이에요. 왜냐하면 전성비가 워낙 좋아요. 앞으로 AI 시대, 챗 PTP 시대에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기료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비용이 나오잖아요. 왜 비용이? 그 전기료가 많이 쓰여지는 거거든. 수조번 연산한다면서요. 수조번 연산하게 해야 되잖아요. 뭘로? 전기로. 예, 전기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AI 업체, 서버 업체, 데이터 센터들은 전기를 덜 쓰는 칩은 필수품이에요. 근데 반도체가 성장한다는 건 일컬어 전성비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반기에 과연 안 바꿀 거냐? 전 바꾸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은 길이 안 보여. 이젠 어두움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여겨지지만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판매가 시작되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치로 잡히는 판매의 양은 별로 안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열렸네? 라고 생각하면 시장 반영하겠죠. 분명히 시장 한번 사전에 반영할 겁니다. 그래서 좋게 보신다. 네. 어려운 구간들 최저를 우리가 1분기와 2분기 어느 시점에서 지나갈 거니까 그렇다면 뭐 주가로는 뭐 지금의 반등이 그거를 헤아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점장님도 아까 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올해 이제 한두 번 하고 이제 멈출 거라 보신다고 이제 전망해 주셨는데 금리 때문에 사실 가장 많이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같은 인텍 섹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 대비,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싸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지원자님 이 가격대가 이제 싸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금리가 어쨌든 이제 방향이 고점에 좀 머물러도 어쨌든 가파르게 오르는 건 꺾였으니까 이제 이쪽에도 어느 정도 약간 빛이 들 것인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식이라서 시장성은 탈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훨씬 더 매력은 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얘는 하나잖아. 그렇죠. 근데 카카오는 다 쪼개졌거든요. 많죠. 예, 이익이 다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는 굉장히 파괴력 있는 그 플랫폼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실적으로는 뭐 네이버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순수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구글과 아마존에서 인력 감소 이제 발표를 했다는 자체가 어쨌든 그런 쪽에는 이제 관련된 어느 쪽에는 이제 돈을 좀 적게 쓰겠다는 거지만 또 이런 이제 빅테크 관련돼서 어떤 분야는 돈을 많이 쓰게 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데가 될까요? 이제 AI는 완전 트렌드예요. 요즘 챗봇인가? 네, 근데 챗봇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미 테슬라 자동차입니까? 로봇입니까? 뭐 로봇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건 로봇이에요. 플랫폼 뭐 이런 쪽. 테슬라의 자동차가 그건 로봇이에요.
자율주행이 결국 로봇이 하는 게 그거예요. 로봇이 하는 게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움직일 걸 판단하는 거, 그게 로봇이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 AI예요. 그래서 이 AI는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될 거고요. 그거는 이미 그 GPU 연산기의 판매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고, 왜 엔비디아가 매출은 인텔에 반도 안 되는 회사가 그렇게 주가가 인텔보다 훨씬 더 비싸냐? 그거는 이 그 GPU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 GPU 시장이 중요한 건 AI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무조건 클 거고, 거기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될 거예요. 거기에서 또 인텔이 무슨 행동을 할 것인지도 또 되게 중요하고 재미난 IT 쪽에서는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인텔이 이번에 그 새로운 신형 CPU에서 새로운 접속 기술인 CXL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CXL은 다중 접속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 기술인데요. 여기에 폰테베키오라는 GPU를 붙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안에서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GPU를 선보일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 시장인지 아는 거죠. 만약에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터질 거냐에 따라서 요 회사들끼리의 아주 근홍할 거가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또 하나 반도체 쪽에서는 퀄컴의 반격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굉장히 재미납니다. 그 퀄컴이 재작년에 인수한 누비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누비라라는 회사는 누가 창업한 회사냐면 애플의 A 시리즈하고 M 시리즈의 칩을 만들었던 핵심 인재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예요. 이 회사의 수장이 이제 퀄컴의 부사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의 성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좋아질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안드로이드 폰 진영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안드로이드 폰인데 왜 밀렸느냐, 아이폰한테 최근에. 안 돼서 그래요, AP가. AP 성능 격차 보면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래도 결국 퀄컴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짐 싸들고 TSMC로 넘어간 거예요.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신형 그 최근에 나왔던 아드레노 740에서의 성능이 굉장히 그 급격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요 다음 차기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수했던 회사의 수장들이 작업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동안은 계속 애플한테 수세에 밀려 있었던 그 퀄컴 진영이 치고 나가면서 안드로이드 폰의 핵심 회사인 퀄컴의 AP가 개선되면 안드로이드 폰 진영 전체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제가 이제 전기전자가 되게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렴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의 안드로이드 폰의 계속적인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그 퀄컴의 칩 성능이 개선되게 되면 그동안에 이 안드로이드 폰에 떨어졌던 것들을 개선할 수 있고, 또 하나 중국이 리오프닝 할 때 과연 중국인들이 그동안 안 바꿨던 핸드폰을 바꿀 의향이 없을까도 한번 체크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의 고체 수요가 터지게 되면은 그동안에 죽어 있었던 3년 내내 넘게 죽어 있었던 안드로이드 폰 진영의 전기전자 제품 부품주들이 활로를 찾을 수도 있죠. 그것도 한번 재미나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예. 저 2020년에는 BBIG가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네. 21년에는 뭐 메타버스, NFT, 22년에는 이제 태조 이방어. 그럼 이제 2023년에 어쨌든 이 키워드에 돈이 몰렸고, 돈이 몰리면서 뭐 텐베거 나오는 종목도 탄생을 했었는데, 올해 키워드 나올 수 있는 것은 한 뭐 3개 정도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능성 있는 거. 뭐 한 개만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아, 요즘 에로베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요즘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에로베오. 근데 그게 이게 태조 이방원에서 히트 쳐가지고 나온 얘기라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조심하시고요. 네. 이런 얘기는. 네. 에로는 에너지, 로봇, 배터리, 우주. 네, 우주. 이런 거는 이제 시세가 안 나면 이런 단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시세가 나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올해는 의외로 밋밋하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특별히 이번 상승은. 올해는? 왜냐면 외국인들이 빈집 털이를 왔으니 아, 그렇죠. 뭐부터 털어먹겠어요. 대형주부터 사겠죠. 네. 그래서 의외로 구석탱이 있는 것보다 대표 주식들이 더 잘 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한국 코스피는 8%가 넘게 올라가는데요. 저는 운용을 하잖아요. 네. 고객 자금을. 팔딱팔딱 뜁니다. 시장을 이기지 못해요. 중소형주가 많이 갖고 계시니까. 네, 중소형하고 섞어서 갖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시가총액 상위 12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포진이 있으면 시장을 앞서가요. 그렇죠. 지금은. 걔네들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 외곽 사이드에 있는 것들 잘못 잡고 있으면은 얘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하이닉스 하루에 4%씩 올라가고 뭐 어떤 게 5%씩 올라가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굉장히 어렵죠. 오히려 지금은 그 대형주들 중심으로 되었다가 얘들이 어느 적정 수준으로 배부를 정도로 오르고 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중견 중소형주들이 따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촬영하러 이제 다른 곳에 가셔야 되니까 2023년 그럼 주식시장 준비하면서 혹시나 올해 가장 경계할 행동은 뭐라 생각하시는지 그거 하나만 딱 집어주신다면. 시장을 너무 예상하지 마라.
시장이 원하는 대로 안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리고 랠리로 쭉 갈 시장이 아니니까 네. 고점을 예상하거나 저점을 예상하는 게 거꾸로 타면 수익이 날 장에서 계좌가 다 녹아버릴 수도 있다. 헛물 켤 가능성, 그다음에 물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건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나 언제쯤 그래도 좀 조심하고 좀 빠져나올 준비를 해야 된다? 올해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그 기간은 6월 달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6월 달에 부채 한도 그 협상 네. 시점이 다가오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미국 정부에서 부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즉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해결되면 다시 채권을 발행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채권이 넘쳐나게 되죠. 채권이 넘쳐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란 얘기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거고,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건 채권 시장이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채권 시장이 불안정하면 주식 시장도 안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저게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구체를 많이 발행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릴 수도 있으니 그건 꼭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달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저희 김작가 TV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사실은 처음으로 이제 풀슈트 넥타이까지 메고 나왔는데 오늘 넥타이 딱 매는 순간 알았어요. 제가 5년 만에 맸거든요. 네. 이 땅에 이제 수많은 넥타이 매시고 출근하시는 직장인 여러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정말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그리고 저는 당장 다음 촬영부터는 원래처럼 티셔츠 편하게 입고 편한 촬영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각산유 지점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